새로 온 암캐년이 있다던데.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쇠가 갈리는 듯한 목소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 일명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의 운동장을 찢어발겼다. 푹푹 찌는 열대 기후 속 땀과 오물, 그리고 값싼 담배 냄새가 뒤엉켜 숨조차 쉬기 힘든 공간이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수감번호 804번 불곰. 리우의 거대 범죄 조직 붉은 사령부의 현장 행동대장이자 교도관 여럿을 반신불수로 만든 전과가 묵직한 흉악범이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처럼 땀에 절어 번들거리는 수감자들을 경멸하듯 훑다가 운동장 한가운데 멈췄다. 운동장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감시 타워 아래. 그곳에는 갓 부임한 신임 보안과장 루시아 고메스 대위가 서 있었다. 리우의 숨막히는 오후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지만 루시아의 얼굴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완벽하게 각 잡힌 검은색 교도관 정복.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녀의 정복 왼쪽 가슴팍에는 교도청 마크가 아닌 해골과 칼이 교차된 군경 특수부대의 상징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리우의 미로 같은 빈민가를 소탕하는 작전에서 최전선을 지휘하던 그녀가 어째서 이 지옥의 관리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수컷들의 공간에서 불쾌하고 이질적인 얼룩처럼 보였다. 수감번호 804. 운동시간 10분 전. 잡담 집어치워. 루시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끓어오르는 운동장의 소음을 뚫고 불곰의 귓가에 명료하게 울렸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금속성의 목소리. 빈민가의 좁은 골목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불곰이 바닥에 진득한 침을 뱉으며 낄낄거렸다. 그를 따르는 붉은 사령부의 무리들도 덩달아 음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곳의 교도관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썩은 동아줄이거나 눈 감은 시체거나. 저렇게 원칙을 떠드는 자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부러졌다. 이야, 목소리 참 곱네, 대장님. 혹시 밤에도 그렇게 우나? 노골적인 성희롱이 담긴 말에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갓 들어온 신참 교도관 페드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루시아의 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루시아는 손짓 하나로 그를 제지했다. 루시아는 불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경 특수부대에서 그녀가 익힌 첫 번째 기술은 관찰이었다. 표적의 모든 것을 분해하는 관찰. 불곰의 어깨는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 있다.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운동장이 아니라 이따금씩 2층 독방 구역, 5번 구역의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마르셀로 전갈 다코스타가 있었다. 이 교도소의 진짜 소장. 붉은 사령부의 정점이자 리우 전체를 뒤흔드는 마야광. 그에게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영지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교도소의 밤이 조용해지기도 피바다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마르셀로는 군경 특수부대를 극도로 혐오했다. 루시아는 불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정확히 마르셀로가 있을 5번 구역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주 잠깐의 순간. 그리고 다시 불곰을 보며 말했다. 수감번호 804 불곰. 운동장 규율 위반. 즉시 의무동 조사실로 이동한다. 이건 명령이다. 명령? 내가 지금 내년한테 명령을. 불곰이 루시아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움직이지 마. 루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방금 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적진 한가운데서 부하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던 수백 번의 총격전을 뚫고 살아남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불곰은 저보다 한 뼘은 작은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짐승이 짐승을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불곰이 자신보다 더 위험한 제규어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2번 말하지 않는다. 이동해. 루시아는 먼저 몸을 돌려 조사실 방향으로 걸었다. 경호나 방어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한 완벽하게 무방비한 뒷모습이었다. 불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계집이 지금 자신을 붉은 사령부를 무시했다. 그는 옆에 있던 수감자의 어깨를 밀치고 루시아의 뒤를 따랐다. 그의 눈에는 교도관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사냥감을 보는 듯한 비릿한 흥분이 어렸다. 운동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의 뒷모습에 꽂혔다. 그리고 5번 구역의 창문에서 마르셀로 전갈 다코스타가 말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들어온 모양이었다.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앞서가던 루시아가 복도 중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문득 걸음을 멈췄다. 왜? 무서워? 벌써 지렸나, 대장님? 불곰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루시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수감번호 804. 너는 지금부터 내 첫 번째 본보기가 될 거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 불곰의 주먹이 루시아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교도관의 턱뼈를 부쉈던 바람을 가르는 주먹이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루시아는 반보 옆으로 피하며 불곰의 팔꿈치 안쪽 급소를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뼈와 신경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불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팔에 힘이 풀리는 동시에 루시아는 그의 손목을 꺾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군경 특수부대의 근접 격투술은 상대를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두둑.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불곰의 어깨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뒤틀렸다. 단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크악! 거구의 불곰이 무릎을 꿇었다. 루시아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처박았다. 여긴 내놈들 놀이터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놈들 술 시중드는 계집은 더더욱 아니고. 루시아는 불곰의 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이 구역의 보안과장 루시아 고메스다. 오늘부로 이 지옥의 주인은 내가 된다. 내 놈의 왕 마르셀로 전갈 다코스타에게 똑똑히 전해. 그녀는 불곰의 얼굴을 벽에서 떼어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불곰은 탈골된 어깨를 붙잡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끌고 가. 루시아는 뒤늦게 달려온 페드로와 교도관들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검은 제복에는 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한쪽 팔이 부러진 채 의무실에 실려가는 불곰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새로운 암사자가 전갈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고. 다음 날 아침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의 식당은 이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평소라면 포르투갈어 욕설과 숟가락 긁는 소리, 퀴퀴한 콩스튜 냄새로 아수라장이 되어야 할 공간이 마치 장례식장처럼 고요했다.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딱딱한 빵을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식당 가장 안쪽 유일하게 창밖이 보이는 자리. 그곳은 마르셀로 전갈 다코스타의 왕좌였다. 교도소장 실바가 와도 감히 겸상을 청하지 못하는 자리. 마르셀로는 숟가락을 든 채 맞은편의 빈자리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팔이 부러진 불곰의 자리였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식당 전체를 짓눌렀다. 분노는 조용할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다. 교도관들조차 벽에 붙어 감히 순찰을 돌지 못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루시아 고메스가 들어섰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발소리만이 식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다른 교도관들처럼 벽에 붙어 서지 않았다.
수감자들 사이를 가로질러 정확히 마르셀로의 식탁을 향해 걸어갔다. 수감자들의 숨죽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미쳤군. 저 여자 죽으려고 환장했나. 마르셀로의 무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설 기세를 보였다. 하지만 마르셀로는 숟가락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루시아는 마르셀로의 식탁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수감번호 4444 마르셀로 다코스타. 마르셀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콩스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마치 루시아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식사 시간 중 이석 금지. 어제 내 놈 부하에게 했던 말이다. 그제야 마르셀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루시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잘 빠진 군복 같은 제복 여자라기엔 너무 매서운 눈. 대장님. 마르셀로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칼이 숨겨져 있었다. 여긴 군대가 아닙니다. 그는 냅킨에 입을 닦았다. 곱게 사무실에 앉아 결제나 하시지 왜 이런 흙탕물에 직접 들어오십니까? 귀한 몸 다치십니다. 내 몸 걱정은 내가 해. 내 놈들 걱정이나 하는 게 좋을 거야. 걱정이라. 마르셀로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식당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대장님, 어제 내 동생 팔 하나 분질렀다고 하더군. 축하합니다. 이 레무스지 브리투 바닥에서 수감자 팔을, 그것도 내 동생 팔을 부러뜨리고 멀쩡히 서 있는 교도관은 당신이 처음이야. 그의 말이 칭찬인지 협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르셀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루시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그의 시선은 그 자체로 폭력이었다. 여기 룰은 내가 정합니다. 대장님이 군경 특수부대에서 별을 달았던 빈민가에서 사람을 100명을 죽였든 관심 없습니다. 여긴 감옥이고 나는 15년을 더 썩어야 할 몸이야. 잃을 게 없다는 뜻이지. 그가 루시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동생 팔값은 뭘로 받으면 좋겠습니까? 대장님의 예쁜 얼굴? 아니면 마르셀로의 손이 루시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그 순간이었다. 루시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르셀로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그녀의 무릎이 마르셀로의 복부를 향해 솟구쳤다. 컥! 마르셀로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 군경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은 자비가 없었다. 하지만 마르셀로는 불곰이 아니었다. 그는 복부에 충격을 받는 순간 남은 손으로 식판을 들어 루시아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쨍그랑. 식판이 부서지고 뜨거운 콩스튜와 국물이 루시아의 얼굴과 제복 위로 쏟아졌다. 대장님. 교도관들이 경악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마르셀로의 무리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루시아는 얼굴을 타고 흐르는 스튜를 닦아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번뜩였다. 내 놈이구나. 이 구역의 왕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나? 루시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부하 뒤에 숨고 여자 얼굴에 밥이나 던지는 게 내 놈 방식이냐고 물었다. 이 미친년이. 마르셀로가 주먹을 휘둘렀다. 루시아는 몸을 숙여 피하며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마르셀로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백 명의 눈에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르셀로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마르셀로는 산처럼 무거웠다. 그는 버티며 루시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루시아는 즉시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마르셀로의 다리오금 안쪽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마르셀로의 균형이 무너졌다. 지금이다. 루시아의 외침에 망설이던 교도관들이 마르셀로의 무리들을 향해 진압봉을 휘둘렀다. 루시아는 비틀거리는 마르셀로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다. 꾸억! 마르셀로의 거구가 뒤로 낮아빠졌다. 식탁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왕이 쓰러졌다.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마르셀로 전갈 다코스타가 저 작은 여자 교도관에게 식당 바닥에 처박혔다. 루시아는 쓰러진 마르셀로의 가슴팍을 구두발로 짓밟았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과 스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수감번호 4444. 폭행 및 교도관 업무 방해. 지금 시간부로 징벌 독방에 수감한다. 그녀는 마르셀로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그리고 너희들 똑똑히 들어. 오늘부로 이 레무스지 브리투의 왕은 없다. 오직 원칙과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다. 불만 있는 놈은 지금 마르셀로 옆에 눕혀주지.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마르셀로 전갈 다코스타가 징벌 독방에 갇힌 지 나흘째 되는 날.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는 겉보기에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듯 했다. 수감자들은 루시아의 그림자만 봐도 고개를 숙였고 복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조용히 움직이는 발소리로 채워졌다. 루시아는 불과 며칠 만에 리우의 녹색 지옥을 군경 특수부대의 신병 훈련소로 바꿔놓았다. 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0년 만에 교도소가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입니다. 나이 지긋한 교도관이 루시아의 사무실에서 진한 커피를 따르며 아부하듯 말했다. 루시아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조용한 게 아닙니다. 폭풍 전이죠. 예. 마르셀로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었다면 애초에 붉은 사령부의 왕이 되지도 못했겠죠. 루시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감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질서 정연했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오가고 있었다. 눈짓,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놈들은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마요. 마르셀로는 독방에.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루시아의 말이 맞았다. 마르셀로는 비록 독방에 갇혔지만 그의 명령은 교도소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매수된 교도관, 쪽지, 심지어 식판에 남긴 밥알의 모양까지. 그 모든 것이 신호였다. 루시아를 무너뜨려라. 단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교도소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탓이 아니었다. 중앙통제실의 비상전력마저 작동하지 않았다. 완벽한 암흑. 대정전이었다. 대장님, 중앙통제실입니다. 전원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시아는 어둠 속에서 침착하게 무전기를 잡았다. 마르셀로 독방 구역 이상 없나? 지금 확인 중. 으악. 무전기 너머로 비명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중앙통제실. 응답하라. 대답은 없었다. 루시아는 즉시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복도는 아비규환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감자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옥처럼 울려 퍼졌다. 대장님, 놈들이 문을 따고 나왔습니다. 한 교도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마르셀로의 직계 부하들이 갇혀있던 중범죄자 구역 5번 구역의 잠금 장치가 정전과 동시에 풀려버린 것이다. 단순한 정전 사고가 아니었다. 내부 조력자가 있는 치밀하게 계획된 폭동이었다. 전원 진압봉과 방패 들고 중앙복도로 집결. 절대 흩어지지 마.
루시아는 어둠 속을 내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중앙 통제실이었다. 그곳을 되찾아야 이 지옥을 통제할 수 있었다. 중앙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 꿈틀거리는 수십 개의 인형과 마주했다. 쇠 파이프와 손수 만든 칼을 든 마르셀로의 부하들이었다. 적이다. 저함께 잡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대장님, 위험합니다.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교도소 전체가 넘어간다. 나를 따르라. 루시아는 진압봉을 고쳐 잡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빈민가의 어두운 골목에서 벌였던 야간 침투 훈련의 기억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죽여. 쇠 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루시아는 몸을 숙이며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뒤따르던 교도관들이 방패로 앞을 막았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뒤! 대장님! 뒤! 루시아가 돌아보았을 때 한 수감자가 그녀의 등을 향해 손수 만든 칼을 내리찍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탕! 그 순간 교도소 전체를 뒤흔드는 총성이 울렸다. 수감자의 가슴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루시아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수감자도 교도관도.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교도소 복도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났다. 수감복을 입은 남자. 그는 한 손에 권총을 든 채 쓰러진 수감자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마르셀로. 루시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징벌 독방에 있어야 할 마르셀로가 어째서인지 풀려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교도관의 무기고에서나 볼 수 있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마르셀로는 루시아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대장님. 그가 피식 웃었다. 이제 게임의 룰을 다시 정해야겠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쓰러졌지만 마르셀로는 이겼다. 그는 루시아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 폭동을 잠재운 것이다. 당신은 날 통제할 수 없어. 마르셀로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총을 든 채 루시아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교도소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루시아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선 채 자신의 완벽한 통제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아야 했다. 총성이 멎은 복도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짙은 공포가 뒤엉켜 숨을 막히게 했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악귀처럼 날뛰던 수감자들은 마치 거대한 손에 억눌린 듯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공포는 루시아의 진압봉이 아니라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마르셀로의 총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루시아 고메스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서서 자신의 손에 들린 무력한 진압봉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검은 제복은 땀과 먼지로 젖어 있었고 뺨에는 방금 쓰러진 수감자의 피가 튀어 있었다. 그녀가 군경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것, 그녀가 이곳에 세우려 했던 원칙과 통제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산산조각 났다. 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젊은 교도관 페드로가 부서진 방패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르셀로가 사라진 어둠을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놈은 징벌 독방에서 어떻게 나왔나? 총은 어디서 손에 넣었나?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문, 왜 자신을 쏘지 않았나? 상황 보고. 루시아의 목소리는 쇠조각처럼 갈라져 나왔다. 저 전원 복구됐습니다. 폭동 가담자 전원 제압 된 것 같습니다. 마르셀로는 스스로 징벌방 구역으로 복귀했습니다. 스스로 복귀했다. 루시아는 실소했다.
놈은 복귀한 것이 아니었다. 선택한 것이었다. 이 교도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루시아의 목숨을 쥐고도 살려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었다는 듯이 중앙통제실은 교도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기고 열쇠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마르셀루가 가져간 권총입니다.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놈은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 유일하게 화기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왕관이나 다름없었다. 교도소장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30분 뒤 교도소장실은 교도소의 혼란과는 동떨어진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비싼 향나무 냄새와 독한 씨가 향이 뒤섞여 있었다. 교도소장 실바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파묻힌 채 루시아를 질책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루시아 과장,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안위에 흠집이 생긴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폭동이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폭동. 보고서에는 일부 수감자의 소요 사태라고 올라올 겁니다. 루시아 과장. 루시아는 소장 실바를 바라보았다.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 상황을 파악하기보다 덮기에 급급한 눈. 이자가 바로 마르셀루를 풀어준 내부 조력자이거나 혹은 그 조력자를 묵인한 공범이었다. 수감자가 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다쳤고 무기고가 뚫렸습니다. 이건 소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소장이 코웃음을 쳤다. 과장, 여긴 당신이 있던 군경 특수부대 훈련소가 아니야. 여긴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마르셀루가 총을 쐈어. 그래, 쐈지. 근데 누굴 쐈지? 당신을 죽이려던 다른 수감자를 쐈어. 마르셀루가 이 폭동을 진압한 거라고. 내 말 이해합니까? 그는 폭동의 수혜자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마무리한 겁니다. 교도소 전체를 상대로. 증거 있나? 소장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루시아는 입을 다물었다. 증거. 없었다. 마르셀루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든 것을 조종했다. 루시아 과장. 당신이 여기 와서 한 일이 뭐야? 원칙? 규율? 당신이 마르셀루를 그렇게 쑤셔대니까 놈이 폭발한 거 아니야. 그걸 겨우 다른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막은 거라고. 마르셀루를 포함한. 그럼 저에게 어쩌라는 겁니까? 놈을 표창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야. 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마르셀루는 징벌방에서 나온다. 이번 소요 사태를 막는데 협조한 공을 인정해서. 그리고 총기 문제. 이건 루시아 과장이 폭동 중에 분실한 거야. 그걸 마르셀루가 우연히 주어서 사고를 막은 거고. 총은 회수했으니 문제 없어. 사망한 수감자는 폭동 주동자 중 하나였고. 깨끗하잖아. 루시아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정치였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사태를 봉합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서 못 씁니다. 그럼 내가 쓰지. 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루시아에게 밀었다. 당신은 이거나 서명해. 보안과장으로서 현장 통제에 미흡했던 점. 과도한 강경책으로 수감자들을 자극한 점. 심할서야.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심할서가 아니었다. 항복문서였다. 그녀가 마르셀루에게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시스템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증표였다. 내가 당신 군경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거긴 그냥 총만 쏘면 되는 편한 곳이었나 보군. 소장의 비아냥이 루시아의 마지막 자존심을 찔렀다. 루시아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심할서가 아닌 옆에 있던 백지 위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사직서였다. 지금 뭐하는? 관두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보안과장이란 직책은 무의미합니다. 소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지금 루시아가 관두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 쓸 수도 있었다. 언론이 전직 군경 특수부대 출신 과장의 사직을 물고 늘어지면 곤란했다. 이봐. 루시아 과장. 잠깐 앉아봐. 말이 너무 심했군. 나도 이 사태를 수습하려다 보니. 수습입니까? 은폐입니까?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르셀루는 오늘부로 이 교도소에 보이지 않는 소장이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아주 유능한 부소장을 두셨군요. 그녀는 소장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교도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두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루시아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 군 시절 받았던 훈장, 그리고 교도관 임명장. 그녀는 임명장을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이곳에 왔는가? 리우의 빈민가보다 더 썩어버린 이 녹색 지옥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여기 룰은 내가 정합니다. 당신은 날 통제할 수 없어. 마르셀루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루시아는 사직서를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페드로. 나 보안과장이야. 마르셀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데려와. 독방에서. 소장님 명령이라고 해. 그녀는 관두지 않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패배한 지휘관은 적진에서 죽는 법이다. 그녀는 마르셀루의 손에 무너지든 놈을 무너뜨리든 끝장을 보기로 결심했다. 10분 뒤 마르셀루가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어슬렁거리듯 루시아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제 방에 들어온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부르셨습니까, 대장님?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승리자의 여유였다. 왜 날 쏘지 않았지? 루시아가 물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쏘다니요. 무슨 말씀을? 어젯밤 복도에서 내 심장을 쏠 수도 있었어. 왜 안 쐈지? 마르셀루는 잠시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대장님 같은 장난감은 이 지루한 감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망가뜨리면 아깝지요. 그는 루시아를 장난감이라 불렀다. 그리고 마르셀루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이 전갈처럼 번뜩였다. 죽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기가 믿는 모든 게 박살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겁니다. 대장님이 지금 그렇듯이. 루시아는 주먹을 쥐었다. 넌 날 못 무너뜨려. 이미 무너지셨습니다. 대장님은 어젯밤 나한테 목숨을 빚졌어요. 당신의 원칙이 아니라 내 변덕 덕분에 살아남은 거라고. 마르셀루가 일어섰다. 차나 한 잔 주시지. 여긴 손님 접대가 영 엉망이군. 루시아는 마르셀루의 저 오만함을 부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법과 규율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군경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총 쏘는 기술만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파고들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건 역시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루시아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마르셀루의 모든 행동을 복기했다. 폭동, 정전, 무기고 탈취, 그리고 스스로의 복귀. 어머니, 편찮으시다며. 루시아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마르셀루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르셀로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루시아를 장난감처럼 내려다보던 그 여유는 사라지고 얼음장 밑을 흐르는 강물 같은 살기가 스쳤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루시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방금 뭐라고 했나? 어머니. 리우데자네이루 산타 테레사에 계신 노모. 몸이 아주 편찮으시다고 들었어. 맞나? 루시아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마르셀로의 유일한 약점. 그의 아킬레스건. 루시아는 어젯밤 폭동의 혼란 속에서도 마르셀로가 독방을 빠져나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이 교도소 내 공중전화 부스 근처였음을 기억해냈다. 비록 통화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절박한 움직임은 분명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몸짓이었다. 루시아는 오늘 아침 교도소에 등록된 마르셀로의 유일한 면회객, 그의 모친의 신상을 확인했다. 내 가족이래. 내년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 아니었는데. 마르셀로가 책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단단한 원목 책상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내가 어젯밤 널 살려줬다고 했지. 천만에. 넌 날 죽일 기회가 없었어.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댄 채 마르셀로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넌 내 부하들을 시켜 폭동을 일으켰고 무기고를 털었어. 교도소를 장악할 절호의 기회였지. 그런데 넌 뭘 했나? 고작 나 하나 위협하고 총 한 방 쏴서 내 힘을 과시한 게 다야. 왜? 더 큰 혼란을 원치 않았으니까. 교도소가 완전히 마비되면 모든 면회와 외부 통신이 무기한 중단된다. 넌 그게 두려웠던 거야. 어머니 소식을 들을 수 없을까봐. 마르셀로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내 놈의 왕국 놀이는 결국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였어. 넌 이 교도소를 떠날 수 없어. 아니, 떠나지 못해. 어머니 때문이지. 닥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게 결국 내 어머니라는 가장 약한 고리 하나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내가 어젯밤 그걸 깨달았지. 루시아는 마르셀로의 심리를 정확하게 관통했다. 마르셀로가 루시아를 죽이지 않은 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오만이 아니었다. 보안과장 살해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 교도소가 완벽하게 폐쇄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마르셀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연필꽂이를 집어들었다. 금방이라도 루시아의 머리에 내리꽂을 기세였다. 날 쳐. 그럼 넌 독방이 아니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될 거야. 내 어머니 장례식에도 못 가겠지. 루시아의 마지막 말에 마르셀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연필꽂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마르셀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졌다. 마르셀로가 처음으로 내뱉은 패배의 인정이었다. 그래. 넌 졌어. 루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도 이기지 못했지. 우린 둘 다 졌어. 이 교도소 안에서. 그날 이후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마르셀로는 다시 수감자들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루시아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루시아 역시 마르셀로의 약점을 쥐고 흔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약점을 이용한 협박은 또 다른 반발을 낳을 뿐이었다. 그녀는 소장 실바와 타협했다. 폭동은 소요로 축소 보고되었지만 루시아는 심할서를 쓰지 않았다. 대신 교도소 내부 보안 시스템 전면 교체와 내부 조력자 색출을 위한 전권을 요구했다. 소장은 마지못해 승인했다.
마르셀루라는 시한폭탄을 루시아가 관리해준다는 조건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루시아는 교도소의 낡은 자물쇠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마르셀루에게 매수되었던 교도관 몇몇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다. 마르셀루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수감자가 되었다. 작업장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했고 수감자들 간의 다툼을 앞장서서 말렸다. 교도관들은 암사자가 리우의 전가를 길들였다고 수군거렸다. 대장님, 마르셀루 요즘 정말 딴 사람 같습니다. 페드루가 순찰 일지를 내밀며 말했다. 놈이 변한 것 같나? 네. 얼마 전엔 석방되는 어린 수감자에게 다시는 이런 곳 오지 마라. 나가서 기술 배워라. 쓴소리를 하더군요. 꼭 아버지처럼. 루시아는 창밖 작업장에서 땀 흘리는 마르셀레스루를 바라보았다. 변한 걸까? 아니, 놈은 더 교묘해진 것이다. 루시아는 마르셀루가 최근 기술 서적, 특히 건축과 배관에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놈은 포기하지 않았어. 더 완벽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 루시아는 불안했다. 마르셀루가 보여주는 이 완벽한 평화는 더 거대한 폭풍을 숨기고 있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루시아의 사무실에 비상벨이 아닌 직통 전화벨이 울렸다. 교도소 외부 산타 테레사의 한 병원에서 걸려온 응급 전화였다. 마르셀루의 어머니 마리아 다코스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다. 루시아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망설였다. 규정상 이 소식을 마르셀루에게 즉시 알릴 의무는 없었다. 아침에 전달해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인터컴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마르셀루, 지금 당장 보안과장실로 데려와. 아니, 내가 가지. 루시아는 징벌방이 아닌 일반 사동의 마르셀루 방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교도소 복도는 스산했다. 마르셀루는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가셨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직. 하지만 위독하시다.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마르셀루는 눈을 감았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무너지듯 축 처졌다. 가고 싶겠지. 루시아가 물었다. 마르셀루는 대답 대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교도소의 왕 수백 명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 루시아는 깨달았다. 마르셀루가 준비한 모든 것, 그가 읽던 건축 도면과 배관 설계도, 그것은 교도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놈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 바로 탈옥이었다. 그리고 그 탈옥의 시계가 지금 막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교도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마르셀루 다코스타가 사라졌다. 그가 머물던 방의 화장실 벽은 그가 몇 달간 치밀하게 파낸 구멍으로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교도소의 가장 낡고 방치된 하수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탐독하던 배관 설계도는 바로 이 탈출로를 위한 것이었다. 루시아는 뚫린 벽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한순간 망설였던 자신을 책망했다. 마르셀루의 눈물에 그녀의 원칙이 아주 잠깐 흔들렸던 것이다. 전 구역 봉쇄, 경찰의 즉시 탈옥 사실 전파, 추적팀 소집, 내가 직접 지휘한다. 루시아는 무전기에 고함을 질렀다. 이것은 더 이상 교도소 안의 싸움이 아니었다. 리우데자네이루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한 맹렬한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마르셀루가 사라진 하수구는 악취와 어둠으로 가득했다. 루시아는 교도관 정복이 아닌 군경 특수부대 시절 입었던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직접 랜턴을 든 채 하숙으로 들어갔다. 빈민가의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를 누비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대장님, 위험합니다. 놈이 함정을 설치했을지도.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간다. 페드루는 밖에서 차량 동선 파악해. 놈은 절대 멀리 걸어가지 않았어. 조력자가 있다. 하수구는 교도소 담장방 리우 외곽의 한적한 농수로로 이어져 있었다. 갓 빠져나간 듯한 젖은 발자국과 함께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차량은 검은색 대형 세단입니다. 최소 2명 이상입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식은 진흙을 만져보았다. 추적팀 전원 산타 테레사로 향한다. 지금 즉시. 산타 테레사 말입니까? 하지만 리우 외곽에서. 놈의 목표는 자유가 아니야. 어머니다. 루시아는 추적 차량에 올라타며 무전기를 잡았다. 리우 경찰청에 공조 요청. 톨게이트 전면 차단 요청한다. 하지만 놈은 국도로 움직일 거다. 예상 도주로 산타 테레사. 루시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추적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루시아의 머릿속에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산타 테레사. 마르셀루가 나고 자란 곳. 그의 조직 붉은 사령부의 심장부. 그곳은 놈에게는 안식처이자 추적팀에게는 적진 한가운데였다. 마르셀루가 탈옥한 지 24시간이 지났다. 경찰의 수사망은 엉뚱한 항구와 터미널을 뒤지고 있었다. 언론은 흉악범 전갈의 탈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루시아의 추적팀은 리우의 산타 테레사, 낡은 구도심의 한 병원을 급습했다. 마르셀루의 어머니 마리아 다코스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루시아는 놈이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병원 전체를 차단하고 중환자실로 직접 팀을 이끌고 진입했다. 꼼짝 마. 모두 손들어. 페드루와 교도관들이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러나 병실은 조용했다. 마르셀루는 없었다. 위독하다던 마리아 다코스타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루시아가 혼란에 빠진 순간 한 간호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 누구신데 이러세요? 보안과장 루시아 고메스다. 이 환자 마리아 다코스타. 상태가 어떻지? 임종이 가깝다고 들었는데. 간호사는 루시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임종이요? 아니요. 위독하신 건 맞지만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에 고비가 오긴 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주무시고 계세요. 임종이라니요? 뭐라고? 루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교도소로 연락이 왔었다. 이 환자가 위독하다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연락 한 적 없습니다. 간호사의 단호한 말에 루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그 전화는 가짜였다. 모든 것이 마르셀루의 계획이었다. 그는 루시아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어머니에게 감성적으로 반응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의 동정심과 망설임을 유도하기 위해 어머니의 임종이라는 가짜 정보로 연극을 꾸민 것이다. 그가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하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루시아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놈에게 완벽하게 놀아났다. 이런. 대장님, 병원 원무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교도소로 전화한 기록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페드루가 다급하게 서류를 들고 뛰어왔다. 마르셀루의 어머니 마리아 다코스타의 병명. 급성 신부전입니다. 신부전? 네. 지금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며칠을 넘기기 힘든 상태입니다. 루시아의 눈이 번뜩였다. 조각난 퍼즐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짜 임종 소식, 치밀한 탈옥, 그리고 급성 신부전. 놈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간 게 아니야. 루시아가 낮은 목소리로 뇌까렸다. 페드루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왜? 어머니를 살리러 간 거다. 살리다니요? 마르셀루 모친의 병명, 급성 신부전. 필요한 건 이식 수술이야. 놈은 지금 어머니에게 줄 신장을 구하러 간 거다. 신장을 구하러 가다니요? 암흑의 세계에서 신장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루시아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돈이 아니야. 완벽하게 일치하는 깨끗한 신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 마르셀루의 탈옥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서막이었다. 찾아. 리우데자네이루의 모든 미랑 루트, 장기 밀매 조직. 놈은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 추격전은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마르셀루를 막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했다. 루시아는 이를 갈았다. 마르셀루.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다시 지옥에 쳐넣겠어. 사냥이라고 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서 임시 상황실의 공기는 썩은 땀 냄새와 싸구려 커피 향으로 질척거렸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그 모든 것을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지금부터 마르셀루는 단순 탈옥수가 아니다. 예비 살인마다. 어머니에게 이식할 신장을 사냥하러 간 거다. 상황실에 모여있던 경찰 간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10수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조차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는 상상하지 못했다. 과장님. 하지만 그건 추측 아닙니까?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놈이 가짜 정보로 우리를 속이고 탈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밀매라니요. 영화에서나. 마르셀루는 효자다. 루시아는 벽에 걸린 리우의 지도를 노려보며 말했다. 놈이 교도소의 왕으로 군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던 이유. 교도소장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으면서도 얌전히 복역했던 이유. 전부 어머니다. 그런 놈이다. 그런 놈에게 어머니가 죽어간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거다. 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루시아는 페드루를 바라보았다. 페드루. 리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쥐라고 있다. 별명 바퀴벌레. 장기 밀매 브로커 중간책이다. 내가 법무부 이름으로 공문 보낼 테니 지금 당장 면담할 수 있게 준비해. 예. 지금요? 하지만 놈을 잡으려면 놈의 소굴로 들어가야 해. 놈의 언어를 아는 자가 필요하다. 당장 움직여. 2시간 뒤 리우 구치소의 어두컴컴한 특별 면회실. 깡마른 체구의 쥐처럼 눈을 빛내는 바퀴벌레가 루시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레무스지 브리투의 암사자 루시아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고. 듣자 하니 요즘 휴가 중이라던데. 아주 긴 휴가. 바퀴벌레는 마르셀루의 탈옥을 비웃고 있었다. 마르셀루가 내 구역에 들어왔다. 루시아는 본론부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르셀루 회장님이야 뭐 하늘 같은 분이신데. 신장을 찾고 있어. 아주 급하게. 너한테 연락이 갔을 텐데. 바퀴벌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반성 중인. 마르셀루는 지금 눈이 뒤집혔어. 놈은 거래를 할 놈이 아니야. 사냥을 할 놈이지. 너 같은 브로커를 이용하고 나면 입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널 죽일 거다. 안 그런가? 루시아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였다.
마르셀루는 지금 내 밥그릇을 깨고 내 목숨줄을 노리고 있어. 놈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 불어. 그럼 내 형량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힘써보지. 바퀴벌레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공포는 탐욕보다 강한 동기부여였다. 리우항. 바르가스입니다. 그놈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냉동 창고를 관리하는 놈인데 신선한 생선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셀루 정도 거물이면 그놈을 통했을 겁니다.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페드로. 리우항 42번 부두 냉동 창고다. 추적팀 전원 전투 장비 챙겨서 집결한다. 이번엔 경찰 대동 안에 우리 교정청 직권으로 움직인다. 놈들은 공권력보다 우리 제복을 더 무서워하니까. 자정 무렵에 리우항 42번 부두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버려져 있었다. 바다 비린내와 녹슨 쇠 냄새가 공기를 지배했다. 루시아는 전투복 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허벅지 홀스터에 권총을 장전했다. 그녀의 팀원 67명도 모두 진압봉과 방패로 무장했다. 놈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방패조가 앞선다. 내 신호 없이는 절대 진입하지 마. 루시아는 고양이처럼 어둠을 타고 냉동 창고의 측면으로 접근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억눌린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형님, 물건은 확실합니다. 20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값을 얼마를 치르겠다는 거야. 이건 마르셀루가 직접. 마르셀루 회장님께선 값을 치른다고 안 하셨습니다. 가져간다고 하셨지. 창고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 진입. 루시아의 낮은 명령과 동시에 추적팀이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들이받았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탄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다. 창고 안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참치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로 마르셀루의 부하 대여섯 명과 바르가스로 보이는 밀매 조직이 대치하고 있었다. 꼼짝 마. 교정청이다. 페드루가 방패를 앞세우고 소리쳤다. 전현이다. 루시아다. 마르셀루의 부하 하나가 소리치며 루시아를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흩어져. 목표는 마르셀루 부하들. 루시아는 몸을 날려 쇠 파이프를 피했다. 이곳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교도소 복도보다 훨씬 넓고 은폐물도 많았다. 그녀는 날아드는 주먹을 흘려보내며 상대의 팔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교정청 추적팀은 경찰과 달랐다. 그들은 체포가 아니라 제압에 특화된 자들이었다. 방패로 밀어붙이고 진압봉으로 관절을 노렸다. 순식간에 밀매 조직과 마르셀루의 부하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르셀루는 어디 있나? 루시아는 자신이 제압한 바르가스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난 모른다. 부하들만 보냈다. 그는 지금 사냥 준비 중이다. 어디서? 누구를? 모른다. 하지만 깨끗한 물건을 원했다. 대학생. 여자.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마르셀루의 직속 부하로 보이는 자가 도주하려 했다. 페드루. 저놈 잡아. 페드루가 몸을 날려 도주범의 다리를 덮쳤다. 두 사람이 바닥을 굴렀다. 루시아는 즉시 달려가 도주범의 목에 진압봉을 대고 찍어 눌렀다. 마르셀루 어디 갔어? 내가. 그걸 말할 것 같나? 놈은 피를 뱉으며 루시아를 노려봤다. 좋아. 말 안 해도 돼. 루시아는 놈의 귀에 속삭였다. 내 놈 보스 마르셀루. 지금 어머니가 계신 산타 테레사 병원 501호. 내가 그쪽으로 연락 한 통만 넣으면 그 병실 교도관들로 발 디딜 틈도 없게 만들 수 있어.
내 놈 보스가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게 할 수 있다고. 내 충성심이 내 보스의 마지막 효도보다 중요한가? 그것은 잔인한 협박이었다. 루시아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부하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안 돼. 형님은 불어. 사냥. 오늘 밤이야. 어디지? 보타포구 원룸촌. 22살. 여자애야. 우리 조직원이 미리 빼돌린 병원 기록으로 혈액형이 일치했어. 루시아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페드로, 당장 리우 남부서에 연락해. 보타포구 원룸촌 전 구역 봉쇄 요청해. 납치 사건 발생 직전이다. 루시아가 상황실로 복귀하기 위해 차에 오르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장 실바도 페드로도 아닌 낯선 번호였다. 산타 테레사 병원 원무과였다. 루시아 고메스 과장님 되십니까?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교도소 측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해 주셔서. 마르셀로 수감자의 보호자 모친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루시아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냥의 이유가 사라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사망 선고는 루시아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꼬여버렸다. 대장님, 보타포구 쪽 경찰 병력 이동 시작했습니다. 페드로의 다급한 보고가 루시아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루시아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르셀로는 지금 있지도 않은 희망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이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 페드로, 보타포구 작전 보류한다. 예, 보류라니요. 지금 납치 직전입니다. 경찰 병력 전원 철수시켜. 당장. 대장님, 제정신입니까? 민간인 피해자가. 마르셀로는 지금 미친 개야. 둥지를 포위하면 안에 있는 인지를 물어 죽일 거다. 루시아는 차량 지붕에 놓인 보타포구 일대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놈의 위치는 파악됐나? 네. 보타포구 한 원룸 건물 옥상에서 표적을 감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아. 추적팀 전원 현장에서 5km 밖으로 물러난다. 완벽하게 포위망을 풀고 경찰에도 철수를 요청해. 작전 변경이라고. 하지만 놈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몰라. 그 사실을 아는 건 우리뿐이다. 이건 무기야. 루시아는 방탄조끼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허리의 홀스터에서 권총을 빼 차량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다. 대장님, 지금 뭘? 내가 간다. 혼자. 미쳤습니까? 그놈이 지금 과장님 얼굴 보면. 그래서 혼자 가는 거야. 교도관 루시아가 아니라 부고를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보타포구. 한때는 아름다운 해변과 부유한 저택이 즐비했던 곳이지만 그 영광 뒤편으로 그림자처럼 달라붙은 언덕배기에는 낡고 허름한 공동주택과 원룸 건물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루시아가 지목한 장소, 그 원룸촌의 공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루시아는 모든 무장을 해제했다. 방탄조끼도 허리에 찼던 권총도 심지어 손목에 단단한 시계까지 모두 차에 벗어두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교도관 신분증 하나와 방금 전 병원에서 전해들은 차가운 죽음의 소식뿐이었다. 그녀는 홀로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페드루는 울먹이며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루시아는 알고 있었다.
지금 포위망을 좁히면 마르셀로는 사냥 직전의 짐승처럼 옥상에서 표적을 먼저 물어 죽일 것이다. 인질이 살해당하는 순간 이 모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르셀로는 영원히 괴물로 남게 된다. 그녀가 막아야 하는 것은 납치극만이 아니었다. 마르셀루라는 인간이 마지막 선을 넘어 완전한 짐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원칙이었고 군경 특수부대 시절의 임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골목의 모든 창문이, 옥상의 모든 그림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붉은 사령부의 조직원들, 마르셀루의 눈과 귀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그녀는 보고받은 원룸 건물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었다. 건물 입구 낡은 철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가 루시아의 앞을 막아섰다. 마르셀루의 신복 안드레라 불리는 자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본 적 없는 거리의 칼잡이였다. 더우면 죽는다. 계집. 안드레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소리를 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칼을 쥐고 있었다. 마르셀루에게 전할 말이 있다. 루시아는 멈춰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님 이름을 내년이 감히. 그의 어머니에 대한 거다. 안드레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루시아의 몸을 훑었다. 무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위협도 되지 못할 가냘픈 여자 교도관 하나. 하지만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제규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따라와. 바른 짓 하면 이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줄 알아. 루시아는 안드레를 따라 낡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소변 냄새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한층 올라갈수록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녹슨 옥상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리우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르셀루 전갈 다코스타였다. 그는 수감복이 아닌 검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며칠간 씻지도 자지도 못한 듯 쾌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망원경으로 건너편 원룸 건물의 한 창문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창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대생이 태평하게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다. 사냥감이었다. 안드레. 내가 낯선 발소리는 들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마르셀루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말라붙어 있었다. 형님. 이 여자입니다. 루시아 고메스. 그제야 마르셀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잿더미 같은 공허한 눈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사냥터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루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여길 어떻게 해? 그의 손이 허리춤에 숨겨둔 칼을 향했다. 옥상 사방에 숨어있던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루시아를 둘러쌌다. 내 부하들이 아래층에서 저 여학생을 끌어내길 기다리는 중인가? 루시아는 태연하게 물었다. 닥쳐. 내년이 감히 내일을. 그럴 필요 없어졌다, 마르셀로. 루시아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안드레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루시아는 오직 마르셀루만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 리우데자네이루 산타 테레사 병원 501호. 오늘 밤 9시 45분. 돌아가셨다. 정적. 골목을 울리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멀리서 들리던 희미한 삼바 음악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리우의 밤바람이 순간 숨을 죽였다. 마르셀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루시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눈만 깜빡였다. 뭐라고? 내 어머니 마리아 다코스타. 돌아가셨다고.
내가 이 옥상에서 다른 집 귀한 딸내미를 해칠 궁리를 하는 동안 내 어머니는 병실에서 혼자 눈을 감으셨다고. 거짓말. 마르셀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짓말하지 마. 이게 같은 년이. 날 막으려고 이따위 수작을. 마르셀로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루시아에게 달려들었다. 안드레가 막을 틈도 없었다. 거대한 손이 루시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널. 그의 주먹이 루시아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루시아는 피하지 않았다. 짝.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루시아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옥상의 모든 조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거짓말이면 내가 내 손에 여기서 죽어주지. 루시아는 고개를 바로 하고 멱살을 쥔 마르셀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피가 흐르는 입술로 그녀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넌 내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불효자에 엄한 사람까지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야. 마르셀로의 눈이 공포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루시아의 눈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토록 증오했던 원칙밖에 모르던 저 제규어의 눈은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다. 아! 그의 손에서 망원경이 떨어졌다. 쿵 하고 옥상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교도소의 왕. 붉은 사령부의 전갈. 리우의 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마르셀로 다코스타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머니.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가 자신이 이 지옥 같은 탈옥을 감행하고 이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자의 절규였다. 루시아는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그저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했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허무와 차가운 연민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저희 통제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진입 중입니다. 루시아의 귀에 숨겨둔 작은 무전기에서 페드로의 절박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골목 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의 방패와 헬멧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몰려오고 있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짭새들입니다. 안드레가 울부짖는 마르셀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다른 부하들이 쇠 파이프와 총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 올라왔다. 포위됐습니다. 아래층은 이미 막혔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골목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다. 건물 아래에서는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옥상에 있는 마르셀로. 당장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마르셀로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그 말만 되뇌고 있었다. 루시아, 내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부하 하나가 눈이 뒤집혀 쇠 파이프를 들고 루시아에게 달려들었다. 멈춰. 루시아가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무기가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특수부대 중령의 위엄이 실려 있었다. 여기서 저항하면 전원 사살이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루시아는 안드레와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너희 보스, 이대로 어머니 장례도 못 치르게 할 건가? 이 옥상에서 총 맞은 시체로 끌려 내려가게 할 거냐고. 안드레가 망설였다. 그의 눈에도 절망이 어렸다. 루시아는 마르셀로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뺨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후려쳤다. 정신 차려, 마르셀레스로. 마르셀로의 공허한 눈에 천천히 초점이 돌아왔다. 루시아의 피 묻은 얼굴이 보였다. 내 어머니. 이대로 보내드릴 거야?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니면 시체 안치실에서 절하게 될 거라고. 나를 믿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루시아는 마르셀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살기도 아닌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한 눈이었다. 내가 뭘 어떻게 도망쳐. 지금 당장. 뭐? 마르셀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그리고 루시아의 귀에 꽂힌 무전기 속 페드로까지 침묵했다. 네, 대장님? 뭐라고? 안드레. 저쪽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는 길. 알고 있겠지. 이 골목 내놈들 구역이잖아. 예,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렇게 포위가. 경찰은 정문으로만 온다. 저격수는 배치됐지만 뒷골목은 아직이야. 내가 시간을 벌어주지. 루시아는 마르셀로의 가슴을 밀쳤다. 가서 상주 노릇해. 내 어머니 내 손으로 보내드려. 왜 나를? 마르셀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징벌방에 쳐넣고 자신을 짐승이라 불렀던 저 여자가 왜? 나는 내가 신장 사냥꾼을 체포하는 걸 원치 않아. 그건 내 패배야. 나는 내 교도소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게 되니까. 루시아는 자신의 귀에 있던 작은 무전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부숴버렸다. 페드로의 절박한 외침이 끊겼다. 이틀. 딱 이틀 준다. 루시아가 마르셀로의 눈앞에 피 묻은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다. 어머니 발인 끝날 때까지. 그 후엔 네 발로 화성으로, 아니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로 돌아와. 내 손으로 다시 그 문을 잠글 테니까. 약속. 할 수 있나? 마르셀로는 루시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원칙주의자의 눈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는 도박사의 눈이었다. 마르셀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드레, 모시고 가. 당장. 안드레와 부하들이 마르셀로를 부축해 옆 건물 옥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루시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옥상 문을 향해 돌아섰다. 쾅! 옥상 문이 부서지며 리우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헬멧의 조명으로 옥상을 훑다가 홀로 서 있는 루시아를 발견했다. 손들어. 손들어. 무기 버려. 루시아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입가의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교정청 보안과장 루시아 고메스다. 범인들은 방금 도주했다. 경찰 지휘관이 헬멧을 벗으며 루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루시아 과장,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단독 행동으로 작전을 망쳐? 당신이 범인을 일부러. 범인이 인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입가에 흐르는 피가 그 증거였다. 그럼 저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지휘관이 마르셀로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다.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루시아는 태연하게 정반대 방향 경찰 병력이 겹겹이 쌓인 골목 입구를 가리켰다. 제정신입니까? 그쪽은 우리 병력이. 그러니 그쪽으로 갔겠죠. 가장 어두운 곳은 등불 밑이니까. 지휘관은 혼란에 빠졌다. 루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상황 보고는 나중에 하지. 일단 범인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나? 경찰 병력 전체가 루시아가 가리킨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옥상에는 루시아와 뒤늦게 뛰어 올라온 페드로만이 남았다.
대장님, 대체 왜? 페드루는 울먹이고 있었다. 루시아의 행동은 명백한 범인 도피 방조였다. 그들의 공무원 생명은 아니, 그들의 인생은 끝이었다. 페드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루시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번호,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장 실바의 번호를 눌렀다. 소장님, 접니다. 루시아입니다. 루시아 과장, 지금 어디야? 탈옥수 잡았어? 경찰에서 지금 당신이. 소장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터졌던 폭동 기억하십니까? 마르셀로가 총을 들었던 그 사건. 제가 덮어드렸죠. 소장님 안위를 위해서. 수화기 너머에서 실바 소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중앙통제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원본.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부하가 징벌방 문을 열어주던 바로 그 영상 말입니다. 루시아 과장,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지금 당장 법무부에 연락하십시오. 이번 마르셀로 탈옥 건은 교정청 단독 작전으로 처리한다고. 경찰은 빠지라고 하십시오. 미쳤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마르셀로가 자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내가 지금 그와 협상 중이라고 보고하십시오. 말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영상 원본은 내일 아침 소장님 책상이 아니라 리우 신문사 기자들 책상 위에 올라갈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사태를 모범적인 자수국으로 만들고 공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비참하게 무너지시겠습니까? 루시아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정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직위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틀 뒤 리우데자네이루 산타 테레사의 언덕배기. 마르셀로의 어머니 마리아 다코스타의 장례식이 열리는 작은 성당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가장 작은 호실에 그녀의 빛바랜 영정 사진이 놓였다. 마르셀로 다코스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교도소의 왕, 붉은 사령부의 전갈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아들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문객은 없었다. 안드레와 몇몇 부하들만이 성당 밖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장례식장 전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정복을 입은 경찰 대신 사복을 입은 교도관들이 건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페드루를 포함한 루시아가 직접 선발한 교정청 추적팀이었다. 그들은 마르셀로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교도소장 실바의 필사적인 로비와 루시아의 협박이 만들어낸 기묘한 풍경이었다. 언론에는 탈옥수 마르세레스루 교정청의 끈질긴 회유 끝에 자수 협상 중이라는 기사가 한 줄 흘러나왔다. 루시아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호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 옅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영정 앞에 다가가 향을 피우고 2번 절했다. 마르셀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시아는 영정 옆에 섰다. 퀴퀴한 향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섞여 코를 찔렀다. 내일 발인이지. 그렇소. 마르셀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과장님. 아니. 루시아 씨. 내가 내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은. 약속 잊지 마. 루시아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난 널 믿지 않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내 손으로 내 놈을 다시 잡으러 갈 거야. 그때는. 내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 안 해. 알고 있어.
마르셀루는 영정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지. 사람은 빚지고 사는 거 아니라고. 특히 마음의 빚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전갈의 눈이 아니었다. 텅 비어버린 한 남자의 눈이었다. 내일 내 손으로 어머니 묻어드리고 내가 지은 죄 받으러 가겠소. 당신이 기다리는 그 지옥으로. 루시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호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성당 밖 자신의 차에 앉아 밤새도록 장례식장을 지켜보았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도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르셀루가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는 순간 그녀는 협박범이자 범인 도피 교사범으로 전락할 터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교도소장 실바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공포로 찢어지고 있었다. 루시아 과장, 큰일 났어. 빌어먹을. 무슨 일입니까? 마르셀루가 도망이라도. 아니야, 그놈이 아니야. 법무부다. 법무부에서 감찰팀이 아니라 군경특수기동대를 보냈어. 루시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군경특수기동대. 자신이 몸담았던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겨눌 수 있는 자비 없는 기계들. 누군가 경찰 쪽에서 냄새를 맡고 연방정부의 직통으로 찔렀어. 당신이 범인과 내통하고 이 모든 자수국을 꾸몄다고. 전원 체포하라고. 그들이 지금 리우로 당신이 있는 그 성당으로 가고 있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아니 30분. 30분 안에 도착이야. 루시아 과장. 들었어? 도망쳐. 당장. 1시간 안에 특수기동대가 도착한다고. 루시아는 전화를 끊었다. 페드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대장님. 무전 들었습니다. 특수기동대입니다. 그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협상 따위 안 합니다. 그들은 알아. 루시아는 자신의 검은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레무스지 브리투의 보안과장이 아니라 마치 이 장례식의 또 다른 상주처럼 보였다. 놈들이 오기 전에 마르셀루를 빼돌려야. 아니. 루시아는 페드로의 말을 잘랐다. 도망치면 내 도박은 실패야. 그리고 마르셀루는 영원히 짐승으로 남아.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저들이 들이닥치면 여긴 피바다가 됩니다. 저들은 마르셀루가 상복을 입었든 곡을 하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쏴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루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루시아는 다시 성당의 빈소로 들어섰다. 퀴퀴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르셀루는 여전히 영정사진 앞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마르셀루. 루시아의 목소리에 안드레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그만하시오. 형님, 지금 제정신 아니오. 내일 발인만. 시간이 없어. 루시아는 안드레를 밀치고 마르셀루 앞에 섰다. 일어나. 지금 당장. 내 어머니 모시고 여길 떠나야 해. 뭐? 마르셀루의 텅 빈 눈이 루시아를 향했다. 발인. 지금 해. 발인. 지금 해. 루시아의 차가운 선언에 성당 안의 공기가 찢어졌다.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마르셀루의 텅 빈 눈이 루시아를 향했다. 안드레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미쳤소, 여자 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내일 아침에. 시간이 없어. 루시아가 안드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에게 다가섰다. 군경 특수기동대가 오고 있다. 30분.
아니, 20분 안에 이곳에 닥칠 거야. 그들은 너희 보스가 상복을 입었든 곡을 하든 상관 안 해. 저항하면 사살, 그게 그들의 원칙이야. 특수기동대? 안드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리우의 암흑가에서 그 이름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선택해 마르셀로. 루시아는 다시 마르셀로를 향해 소리쳤다. 여기서 개죽음 당하고 내 어머니 가는 길 피바다로 물들릴 건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상주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 약속대로 돌아갈 건가? 마르셀로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건 저 여자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난, 형님, 시간이 없습니다. 안드레가 절규했다. 성당 밖으로 아주 희미하게 헬리콥터 소리가 섞인 사이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보내드려야지. 마르셀로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 다시 지옥의 왕이 아닌 아들의 불꽃이 타올랐다. 운구해. 그의 한마디에 상복을 입고 망연자실해 있던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성당 안쪽에 안치되어 있던 관을 어깨에 메었다. 어머니, 가십니다. 마르셀로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텅 빈 성당을 울렸다. 예정보다 하루 일은 차가운 새벽의 발인이었다. 루시아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드레, 너희들은 운구차에 타. 그리고 화장장으로 가. 경찰이 막아도 서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럼 형님은? 마르셀로는 나랑 간다. 루시아는 자신의 차 키를 꺼내 밖에서 대기하던 페드로에게 던졌다. 페드로가 성당 문을 열고 나타났다. 페드로, 교도소 호송차. 시동 걸어. 성당 정문 앞에 대기시켜. 대장님, 이건 명령이야. 마르셀로는 루시아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관을 든 부하들을 따라 나섰다. 성당 정문. 싸늘한 새벽 공기 속 마르셀로의 부하들이 관을 검은색 운구차에 싣고 있었다. 마르셀로는 관이 실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덜컹 차 문이 닫히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차창 너머로 멀어져 갔다. 그는 차를 향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마지막 절이었다. 어머니, 불효자는 이제 갑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그의 앞에는 루시아 고메스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교정청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호송차가 묵직한 문을 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이제 언덕 아래에서부터 귀를 찢을 듯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특수 기동대였다. 안드레, 루시아가 소리쳤다. 안드레는 울면서 운전석에 올라탔다. 운구차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출발했다. 마르셀로. 루시아가 호송차의 열린 문을 가리켰다. 마르셀로는 말없이 호송차를 바라보았다. 이걸 타라고. 내 발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이게 내가 돌아갈 차야. 사이렌 소리는 이제 골목을 울리며 이쪽으로 꺾어 들어오고 있었다. 대장님, 옵니다. 저기. 페드로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저 멀리 검은색 특수 기동대 장갑차와 차량들이 전조등을 번뜩이며 이쪽으로 질주해 오고 있었다. 마르셀로. 시간이 없어. 마르셀로는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가오는 특수 기동대 차량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다. 곁에 있는 루시아를 인질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루시아를 향해 상복을 입은 채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소. 내 어미. 사람답게 보내게 해줘서. 그리고 그는 스스로 호송차의 뒷좌석으로 걸어 올라갔다.
문 잠가.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호송차의 육중한 철문을 닫았다. 쾅! 쇠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끼익! 그와 동시에 특수 기동대 차량들이 호송차를 포위하듯 둘러쌌다. 전원 하차! 전원 하차! 손머리 위로 올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쏟아져 나왔다. 루시아와 페드루는 두 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특수 기동대 지휘관이 헬멧 바이저를 올리며 루시아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루시아 과장인가? 탈옥수 마르셀루는 어디 있나? 당신을 범인 도피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여기 있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뒤에 있는 호송차의 뒷문을 가리켰다. 방금 자수했습니다. 교정청 보안과장인 저에게. 지휘관의 눈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총을 든 채 호송차의 작은 창살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마르셀루가 상복을 입은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고서대로입니다. 지속적인 회유와 협상을 통한 잦은 복귀 유도.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범인은 인계하죠. 루시아는 지휘관에게 호송차 열쇠를 던졌다. 지휘관은 얼떨결에 열쇠를 받아들었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체포 작전을 예상하고 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끝난 연극의 무대였다. 복귀한다. 루시아는 페드루를 데리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녀는 특수 기동대원들이 마르셀루를 그들의 장갑차로 거칠게 옮겨 싣는 모습을 룸미러로 지켜보았다. 마르셀루는 끌려가는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루시아가 탄 차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대장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페드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모르지. 징계를 받든 파면을 당하든. 루시아는 차를 돌려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 그 녹색 지옥으로 향했다. 리우의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린 할 일을 했어.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루시아 고메스는 파면당하지 않았다. 교도소장 실바의 필사적인 비호와 리우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흉악범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수시킨 공로라는 기묘한 명분이 더해져 그녀는 엄중 경고 처분을 받고 보안과장직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레무스지 브리투 교도소를 지켰다. 그녀가 있는 동안 녹색 지옥은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조용한 교도소로 남았다. 그리고 마르셀루 전갈 다코스타. 그는 탈옥 및 추가 혐의로 형이 가중되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교도소의 왕은 사라졌다. 그는 그저 수감번호 4444 모범수 마르셀루로 남았다. 그는 교도소 내 직업 훈련에 매진했고 특히 요리 기술을 배웠다. 그는 묵묵히 남은 형기를 채웠고 몇 년 전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산타 테레사의 한적한 골목.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언덕에 어머니의 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가한 시간, 희끗한 머리의 한 여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루시아였다. 그녀는 정년 퇴직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주방에서 역시나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땀을 닦으며 나왔다. 마르셀루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마르셀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리 없는데. 그의 말에 루시아도 피식 웃었다.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콩스튜 하나. 루시아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마르셀루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뚝배기에 콩스튜를 담아내왔다. 반찬은 셀프요. 여전하군. 루시아는 숟가락을 들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채웠다. 당신 참교육인지 뭔지 한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때 내가 그랬지. 여긴 룰이 다르다고. 마르셀루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 룰. 이젠 좀 바뀌었나? 루시아가 스튜를 떠먹으며 물었다. 바뀌었지. 마르세레스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아니, 어머니 덕분이지. 그는 식당 한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다코스타의 사진이었다. 빚지고 살지 말라던.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이러고 사는 거요. 마르셀루는 다시 루시아를 바라보았다. 당신한테 진 그 마음의 빚. 이 스튜 팔아서는 다 못 갚겠지만 빚이라. 루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나도 당신한테 빚을 졌어. 내 원칙이 내 오만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로 퉁치지.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밖에서 이제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안드레가 형님, 콩 들어왔소. 하고 소리쳤다. 알았어. 마르셀루가 대답하며 일어섰다. 계산. 루시아가 지폐를 꺼냈다. 됐어. 오늘은 빚 갚는 날로 합시다. 마르셀루는 돈을 받지 않고 콩 자루를 나르러 밖으로 나갔다. 루시아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식당을 나섰다. 리우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교도관 루시아도 군경 특수부대 중령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루시아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 같던 그곳에서 그녀는 결국 사람 하나를 건져 올렸던 것이다.